여러분들, 우리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살면서 의사소통을 하기가 가장 어려운 그런 장면이 언제냐? 미용실 갔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미용실에 가서 미용사분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단정하게 깎아주세요예요. 자, 제가 똑같이 단정하게 깎아주세요라고 말했는데 그 결과물은 완전히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단정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 마음속에 있는 단정하게의 모습하고 미용사, 첫 번째 미용사분의 단정한 모습하고 두 번째 미용사분의 단정한 모습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면 서로 간에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선생님한테 제가 단정하게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다른 모습으로 깎아주시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헤어스타일의 사진을 찾아서 그 사진을 들고 가서 이렇게 깎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어떤 미용사 분이더라도 그 모습이 어떤 건지 아니까 그것과 가깝게 깎아주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단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사진은 구체적이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선호하는 대상이죠. 자, 여러분들 추상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현실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반면에 구체적인 것들의 장점은 뭐냐?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일종의 행동 정보인 셈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해석하고 똑같은 생각을 마음속에 먹어요. 그래서 어때요? 오해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랑 의사소통할 때 크게는 두 가지 정보를 상대방한테 전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메시지고 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것과 함께 느낌과 정서를 포함한 비언어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고 그래요. 자, 어떤 친구가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랑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제가 두 학생한테 제공한 메시지의 내용은 똑같죠. 잘한다예요. 하지만 진짜 의미는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 진짜 의미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메시지의 글의 내용이 아니고 제가 함께 전달한 비언어적인 정보에 의해서 달라진 거죠. 자,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이런 감정과 느낌, 그러니까 목소리에는 목소리의 톤이 있고 얼굴 표정이 있죠? 이런 비언어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내 말의 진짜 의미를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람들은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요즘 아주 즐겨 사용하는 이메일과 문자라고 하는 의사소통 수단에는 바로 이 비언어적인 단서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상대방이 내가 진짜 전달하고자 했던 그런 의미를 왜곡할 가능성이 이메일이나 문자라고 하는 의사소통 수단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메일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 그 메시지가 눈에 확연하게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겪게 만드는 구체성의 정도가 떨어지는 행동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문자는 우리가 굉장히 쉽고 편하게 사용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비언어적인 정보가 배제된 상태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진위를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거예요. 자, 쿠르거라고 하는 연구자가 어떤 실험을 했느냐? 대학생들을 그 실험실에 불러서 몇 가지 주제를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각 주제별로 몇 가지 기분, 정서가 드러나는 메시지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메시지를 만들었어요. 자, 이 똑같은 메시지를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상대방한테 전달한 거예요. 하나는 이메일, 다른 하나는 음성사서함의 목소리만 남겼어요. 마지막으로는 면대면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세 가지 경우 다 메시지는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걸 보내준 거예요.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 메시지를 작성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이메일로 보내던 음성사서함에 남기던 또는 면대면으로 대화하던 상대방이 90% 정도는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실제로 이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들의 이해도는 뚝 떨어져요. 특히 어디서 뚝 떨어져요? 이메일로 전달받았을 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랑 의사소통할 때 나는 명확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명확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해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언제 정말 어려워요? 비언어적인 단서가 배제된 수단을 통해서 전달된 정보의 의미를 해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연구의 그 아주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 메시지를 작성해서 나를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한테도 전달해보고 나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친한 친구, 그러니까 절친한테도 보내봤어요. 근데 그 차이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이메일과 같이 비언어적인 단서가 배제된, 그러니까 구체성의 정도가 떨어지는 수단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나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절친조차도 그 메시지의 진짜 의미가 뭔지 파악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과 동등한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이메일이나 문자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객관적인 팩트만 주고받을 때 굉장히 유용한 의사소통 수단인 거예요. 뭐 서류를 주고받는다거나 어떤 뭐 계약서를 주고받는다거나, 그래서 일을 할 때 아주 냉정하게 사실만 주고받을 때 이메일이나 문자가 아주 효과적이에요. 자, 우리가 진짜 누군가랑 소통하고 싶으면 가능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편해요, 여러분들? 이메일이나 문자가 편하죠. 그래서 저도 이메일이나 문자 자주 이용하는데 이렇게 쓰다 보면 요거 상대방이 오해할 것 같기도 하다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길게 쓰죠. 막 길어져요. 중원부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중원부원. 자, 여러분들 아무리 길게 써도 그 문자에는 비언어적인 단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내가 이 사람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 많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크루거의 연구에 따르면 어때요? 전화 통화도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보면 면대면 대화나 전화 통화나 이해도가 거의 똑같아요. 왜? 내 목소리에는 목소리 톤과 여러 가지 음색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단서가 포함되어 있어서 상대방이 내 의도를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 택배 많이 이용하죠? 택배 기사님들한테 특기사항 쓰는 난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인간이 이렇게 쓴 거예요. 전화 안 받으면 높은 확률로 집에 없는 거니 힘들게 올라와 보시지. 여러분들 택배 기사님들이 택배 하나 배달하고 뭐 적게는 600원, 뭐 많게는 한 1,300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그러죠. 이 더위에 그걸 배달한 택배 기사님한테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근데 살펴봤더니 이걸 올린 사람은 누구였느냐? 실제로 특기사항을 적은 사람이 올린 거예요. 자기는 뭐라고 적었느냐? 전화 안 받으면 높은 확률로 집에 없는 거니 힘들게 올라와 보시지 마시고 집 앞 슈퍼에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런데 특기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자 수의 제한이 있죠. 근데 그게 어이없게도 여기 보시지에서 딱 끊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어때요? 괜히 자기 때문에 고생하실 택배기사님을 염려하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선의를 가진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비언어적인 단서가 배제된 수단을 통해서 누군가랑 의사소통을 할 때는 늘 내가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주의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선조들이 이런 말씀하셨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어떻게 천냥빚 갚을 수 있어요? 내 말에는 비언어적인 단서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진심이 뭔지 알아차렸으니까 천냥빚 면제해 준 거예요. 자, 근데 이 속담은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메일이나 문자를 잘못 썼다가는 여러분들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천냥빚을 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의도를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전달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하가 아주 강력하게 외치죠. 우리 지금 만나자고. 맞아요.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전화기 저편에서 네가 어떤 표정 짓고 있는지 내가 모르니까 자꾸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누군가랑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아주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세요. 만나세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노래에 약간 수정해야 될 부분, 크루거의 연구에 따르면 전화 통화만 해도 아주 심각한 오해는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게 제일 좋지만 그 사람도 바쁘고 나도 바쁘다 그랬을 때 문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통화하세요. 근데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문자 바로 남기죠?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소통하고 싶다면 전화하시고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하면 돼요. 그게 인간관계의 오해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